오늘 창작 강좌 번호를 드리다 보니까 6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 강좌 노트가 68번째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 노트 하나 만들려면 저도 며칠 걸려요. 사실은 68번을 제가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서 저도 억울하니까 이걸 지금 책자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하고 또 앞으로 제 강좌를 다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분들을 위해서 이제 노트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강좌는 이용학 시세계에서 이 주시죠. 뭘 이용학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학 별로 알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은 사실은 그동안은 이용학이란 이름을 85년, 88년도까지도 1988년도까지도 이용학이란 이름을 남한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월북한 시인이기 때문에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석, 또 이용학, 오장환, 이게 세 사람인데, 근데 하필 요 세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이냐면 바로 1940년에서 45년대에 쓴 작품이 대단히 유명한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정주 해서 하면은 그 35년에서 40년 사이 이렇게 되죠. 유치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럼 40년에서 45년 사이는 우리 신문학사에 없어요, 사람이. 그럼 예를 들어서 윤동주는 발표한 일이 없죠. 감옥서 가서 유학하다가 감옥서서 죽은 사람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가 알려진 것은 해방 이후로 알려진 것이고, 그럼 40년에서 45년 사이 제대로 시인으로 행세하고 발표를 한 사람.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사람으로서는 이용학, 그리고 오장환, 요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 세 사람의 시가 아주 독특한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일제 말, 아주 정말 일제의 가장 말기적 정세가 나타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가장 험악한 시대죠. 우리 백성으로서는 정말 가장 살기 힘든, 의안부로 끌려가고 징역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 다 털려가고, 그래가지고 나날이 부침사 짊어지고 전부 간도로 가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유일하게 그래도 작품이 남은 것이 바로 이용학, 오장환, 그리고 백석, 이 세 사람의 작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물론 이용학의 고향이 함경도 경성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북도 제 북쪽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선조 시대에 함경도 저쪽은요, 조선족이 아니에요. 여진족입니다. 그게 아주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진 정벌 해서 김정수 장군이 가서 여진 정벌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역대로 다 여진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랑캐족입니다. 오랑캐. 그러한 하나의 선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용학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거기서가 거기 고향이니까. 근데 이제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자 역시 북한적인 고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상도 좀 그런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광복이 되면서
광복이 되니까 요즘도 저간 소위 좌파, 우파, 진보, 보수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복이 되었을 때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못했어요. 좌파, 우파 매일 싸워서. 그럴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포판에서도. 막 그런 시절에 결국 문인들도 나눠져가지고 좌파, 우파.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자기 고향도 북한이고, 또 그 전에 또 공산주의에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산주의 작가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월북 했는데 이 사람은 월북을 안 했어요. 몇 년간 남한에서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진 다음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월북문인이야. 월북문인. 그렇기 때문에 월북문인은 우리나라에서 반공법에 의해서 언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그때 이제 해금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소위 민정의 이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된 것이 이용학 그리고 오장환, 백석이라는 사람들의 시인데, 대단히 그 시절의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학사 100년을 기록할 때 이 사람들이 빠지면은 대한민국 그 문학사의 40년에서 45년 사이가 비게 돼요. 그럴 정도인데, 그럼 단순히 문학사를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명한 최재서라는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35년에서 40년 사이에 문학의 3대 천재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학의 3대 천재. 여러분들 문학의 3대 천재, 시 3대 천재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35년에서 40년대 사이, 30년대 후반에서 35년. 제일 먼저 서정주를 칩니다. 그리고 오장환, 세 번째 바로 이용학이라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만큼 이용학의 시적 위치랄까, 문학적 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이용학에 대한 시를 좀 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1940년대 그 암흑기 한국민의 실상을 보는 아주 생생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1940년대 45년대 역사책 물론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일본 놈들이 태평양 전쟁하고 이런 건 들었지만은 실감나게 생생하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야기는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어보면 그 시대의 그 민족의 슬픔이랄까 아픔이랄까 이게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책 읽는 것보다 이 시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거기에 바로 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잖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시는요, 아주 순수한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아름답다, 강물이 푸르다, 이런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도 있지만, 또 인생이 뭐냐 하는 인생을 노래하는 시도 있고, 또 한 시대의 역사를 노래하는 시도 있다.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시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시, 예를 들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를 우리는 서정시라고 합니다. 보통 서정시입니다. 근데 도대체 요즘 예를 들어서 문명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도시문명이라든지 이런 어떤 소외라든지 이런 문제를 할 때 그게 모더니즘시입니다. 모더니즘시. 근데 세상이 너무 정말 역사적으로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시인은 말할 수 없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얼리즘 시입니다. 사실주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는 이런 사실주의 시도 있고 모더니즘 시도 있고 그리고 릴리시즘, 소위 서정시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용학의 시는 그러한 그 릴리시즘, 릴리시즘이 아니라 바로 리얼리즘, 사실주의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주의 시로서 이 대표적인 이용학의 시를 보게 됩니다. 보다시피 이 이용학은 1914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두만강 인근에서 밀수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만 그 마족에게 결국은 습격을 당해서 죽는다 했습니다. 요 밀수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70년 전 우리 민족이 그 간도지, 그러니까 두만강, 압록강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소개하면서 그 어떻게 살았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 건너다니면서 밀수해서 살았다,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두만강 지역, 함경남북도 뭐 이렇게 평안북도라든지 이 지역의 삶은 상당히 이 중국과 이 밀무역을 해서 사는, 근데 그게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어떤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았어요. 경성고등보통학교, 요즘은 경기고입니다. 를 졸업하고 일본 상지대학 유학 중 1935년 월간지 신인문학의 패배자의 소원을 발표해서 등단했다. 그러니까 한 21살 때쯤 이렇게 월간지를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성 나왔고 상지대 나왔고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한경도 저 천구석 쪽에서 어떻게 서울 경성에 와서 경성고고에 들어온다는 건 이건 보통 천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쿄신문사에서 첫 시집이 37년 분수령이라고 하는 첫 시집이 나옵니다. 두 번째 38년에 낡은 집이라고 하는 제 두 번째 시집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낡은 집이라는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년에 인문평론의 기자로 근무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 폐간된 후 1942년 귀향했다는데, 귀향이면 어디 갔습니까? 그래, 서울서 살다가 경성으로 갔어요. 42년에. 그러다가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이 되니까 다시 서울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46년 광복 그 조선문학가 동맹, 아까 되겠죠? 좌파 문학단체입니다. 우파 문학이 아니고 문학단체의 시분과 위원 겸 중앙신문 기자로 생활했고 47년에 시집 오랑캐꽃이라고 하는 시를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학 하면은 가장 널리 알려진 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오랑캐꽃하고 낡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학, 오랑캐꽃, 낡은 집, 이건 반드시 기억이 돼야 할 그런 작품들입니다. 자, 그런데 49년에 불원비라 유포 혐의로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은 해방이 돼가지고 그 좌파 좌익계 문인단체에 있는데, 좌익계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앉아서 작품만 쓰는 것이 좌익 사상이 아닙니다.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 그러니까 나가서 투쟁을 하고 이 가치, 이게 진정한 사회 참여라고 보는 것이, 이 참여 문학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역사에 참여한다, 현실에 참여할 때는 글로 참여하는 방법도, 글로 세상을 비판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몸으로 비판,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정치를 해가면서 시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불원비라 유포로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6.25가 터지니까 결국은 이제 석방이 되는 거예요. 석방이 되자 결국 때만 났다 하고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당시 임화, 오장환, 김남, 전능과 함께 만나서 어떤 제목의 시를 썼냐? 원수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 아니 순수하게 정말 그 유랑민의 그 애틋한 세계를 노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광복에 남북 분단되고 이렇게 좌익으로 하더니 이 용어가 싹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원수의 가슴팍에 땅크를 굴리자.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선언들이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를 썼고 결국 월북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았는데 남한에서 월북한 사람들 다 숙청됩니다. 6.25 사변이 끝나고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원영, 임화, 오장환, 그렇죠. 이 전부 다 숙청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나는 거기에 곁들여서 역시 남한 작가 좌익 작가 협회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결국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충성의 시를 씁니다. 그저 유명한 평남 관계시초라는 시를 56년에 북한에서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 1절을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럼 북한에 그때 56년에 이 사람이 쓴 시가 뭐냐? 간고한 분초를 밤 없이 이어 거대한 자연의 한거를 정복한 우리 암벽을 꺼내어 꿈속에 뿌린 땀이 씻기어 강물에 불려 격려하는 흐름소리. 저것이 바로 천년을 메말랐던 광활한 벌이 몸부림치는 소리. 새날을 호흡하며 전변하는 소리다. 자, 뭔 소리 같아요 이게? 네, 거기 제목 그러듯이 평안남도의 관계시. 그러니까 왜 물 이렇게 논에 물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똘 파는데 그것을 이제 일하는 집단 노동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간과한 아주 어려운 분초를 밤없이 이어서 밤낮 없이 요즘도 그러죠. 거대한 자연의 한거를 정복한 우리 암벽을 깨나 꿈속에 뿌린 땀이 씻기고 강물에 풀려 격려하는 흐름소리. 그래서 물고가 터졌다 그러죠. 그런 대단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사실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사실주의에도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아주 창작 기법의 기초입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어차피 우리는 남북한에서 살지만 같은 동포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어떤 글을 어떤 원칙에서 쓸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의 그 창작 원칙은 딱 한 가지입니다. 소셜 리얼리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입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이게 사회주의를 기초로 한 낭만주의가 아니고 사실 그대로라는 얘기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그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사회주의는 계급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못 가진 자 또는 이 소위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개조해가는 주의가 사회주의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혁명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작품, 이게
소셜 리얼리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북한 문학 제가 북한 문학사까지 썼습니다. 45년에서 90년대까지 북한 문학사 다 읽어보면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다시 말해 그 목표가 똑같아요. 소재는 다를 수 있죠. 도시, 농촌, 공장 사람들 다를 수 있지만은 원칙은 하나. 소위 노동자 농민들이 혁명적 투쟁을 벌여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그 이야기가 승리도 하지만 사기꾼도 있고 하다가 죽는 놈도 있고 주인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라는 다양한 거니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학 작품에서는 주인공이 절대 죽어서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한 작품, 그러니까 혁명 투쟁을 해서 성공한 이야기만 씁니다. 이게 북한 문학의 특징입니다. 이게 소셜 리얼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하다가 실패가 더 많지 어디 성공이 많습니까? 근데 실패한 이야기를 썼다. 또는 어떤 죽은 이야기를 썼다. 그게 자본주의적 발상입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 옛날에 그런 거 쓴 사람들 이만이 다 그런 거 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청할 때 전부 너 임마 그때 자본주의적 사고로 너 썼지 않냐 해서 다 숙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나 그런 어떤 문학 작품 내에서 실패담 또는 죽음, 패배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소셜 리얼리즘의 특징입니다. 그게 창작 방법이에요. 시이든 소설가든 희곡이든 어떤 작품도 반드시 그들은 혁명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북한 모든 작품의 아주 그냥 원전입니다. 원본입니다. 그게 소셜 리얼리즘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농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굴을 뚫고 또를 내고 해서 성공한 이야기.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소셜 리얼리즘, 소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작품을 씀으로써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1971년까지 한 60세 이상 이렇게 살다 갔습니다. 자, 그 사람의 시세계, 그리고 우리가 보려고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왕의 시인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어차피 우리는 남북분단이라는 현실 속에 있고 북한도 우리 민족이고 그럴 때에 막연하게 북한을 이해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사실을 알고 같이 하면서 문학사도 이해하고 문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참 천재적인 이용학이지만 결국 북한에 가서는 그들의 체제 속에서 이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이 북한 문학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는데, 여기는 북한에 가기 전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 쓴 작품입니다. 그의 시세계는 그의 시는 북극 유랑 체험과 가난 노동으로 지탱했던 유학 체험이 바탕을 이룬다. 초기에는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고향을 배경으로 한 북극의 가을이라든지 또 만주동지에 유랑하는 한민족의 피해의 삶을 탁월한 시어로 형성한 오랑캐꽃 또는 전라도 가시네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그리고 8.15 후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투쟁을 노래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월북 후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소셜 리얼리즘, 여기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실현한 유명한 이 평남 관계시초라는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남한에서는 연구대상 이거나 이 작품을 언급했다가는 전부 다 붙들려 가는데, 그래도 89년 이후 해금이 돼서 지금 자유롭게 이분의 작품을 연구하고
또 작품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이번에 해금됐다고 해서 북한의 시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썼던 작품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뭐 그 얘기는 다 같습니다만 이용학 씨는 1930년대 모더니즘 시의 기류를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비판이나 이런 근본적으로 리얼리즘 경향이 강한 편이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리얼리즘은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는 현실을 중요시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는 기법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정과 현실을 드러내는 시가 많다. 일제치하에 처참한 민족사를 격양된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고 과장 없이 나타내어 성공하고 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얘기지만 그 훌륭한 코미디는 자기가 웃는 게 아니라 청중을 웃게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작품 속에 감탄사를 넣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읽고 감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가능하면 시를 쓸 때 뭐시여 이런 거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학 씨를 통해서 이 1940년대 민족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준 리얼리즘 시,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그의 대표작 몇 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랑캐꽃입니다. 오랑캐꽃 여러분들 아세요? 제비꽃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오랑캐꽃이냐? 그 꽃 모양이 그 왜 오랑캐 변발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뒤를 이렇게 깎고서 뒤만 이렇게 빼줘가 꼬리를 이렇게 남겼는데 꽃이 그 모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랑캐꽃이라 했는데 지금 고장화는 이 오랑캐꽃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아주 상징적으로 당시 민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 해설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시 쓰면서 해설이라는 게 들어갑니까? 전주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 그게 유행이 됐어요. 그 당시에 하나의 유행입니다. 그러나 이용학이 모든 시에 그런 건 아니고 오랑캐꽃에만 꼭 본문을 쓰기 앞에다가 몇 줄 이렇게 써 넣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꽃이라 했다. 너 가지고예요? 꽃을 두고 하는 얘기죠. 제비꽃 보고 너를 오랑캐꽃이라 했다. 오랑캐와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 먼 조상들이 너를 오랑캐머리와 비슷하니까 너를 오랑캐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채를 들이운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이렇게 전제해놓고 오랑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랑캐꽃 이제 씁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같단다. 같단다. 그럼 이게 뭐였는 얘기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직접 얘기하는 게 누구한테, 선조들한테 들은 얘기,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런 기법을 쓸 수 있나? 안악도, 안악은 아내죠. 아내도, 우두머리 대장도, 아내도 대장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누가? 자, 그 다음에 도래성도 떼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도래성, 도래는 도랑. 그러니까 도랑이 있는 샘을 도래성, 도래샘이라고 그런다고. 한경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전제할 것은 여기 있는 말이 1940년대 한경북도 사투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 작품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래성도 한경도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물고기가 있는 샘, 그리고 띠집, 띠로 만든 집이죠. 떼집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지붕 볏집이야 벼농사 하는 사람들 얘기고, 벼농사 못하는 사람은 떼로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떼집 버리고 강 건너는 두만강 건너로 갔다 왔다. 왜 갔냐? 고려 장군님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요겁니다.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자, 요게 이제 시인다운 표현이죠. 오랑캐가 도망가는데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1940년대 누가 선조들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후손들한테 하는 시의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뭐예요? 함경도 땅은 아까 말했습니다. 바로 여진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를 완전히 야만인 치고 우리나라 백성으로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늘 쳐들어갔죠. 그들은 또 따로 놀았고, 왜냐면 복식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에서 이 조선이나 고려 시대 특히 쳐들어갑니다. 장군을 보내서 쳐들어가요. 그럼 이들은 쫓겨서 두만강 너머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진정벌의 고려시대 윤관 장군이 있었고, 조선조 시대에 김종서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오랑캐라고 하는 그 오랑캐, 여진정, 한경도에 사는 오랑캐는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도래성도 떼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가서 옛날부터 쫓겨간 민족이었어요. 한경도 민족은 그랬어요. 고려 장군이 무지무지 쳐들어와서 고려시대에 특히 침략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려시대 하면은 이제 몽고에서 침략 온 것만 생각하지 우리나라에서 여진족 친 것은 우리 모르죠. 그래 한경도 사람들은 고려 본조에서 자기들을 쳐서 도망 다니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이제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랑캐는 그때의 오랑캐는 그 시절 한경도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오랑캐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왜 여러분들 영화가 세월이 지나는 거 하려면 구름이 지나고 강물이 지나는데 그런 삽입되는 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 이제 많이 흘렀어요. 이제 현재입니다. 그 과거 얘기고.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오랑캐꽃 얘기입니다.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너를 오랑캐꽃이라고 우리는 부른다. 오랑캐꽃. 너는 돌거미도 털맷들이도 모르는 오랑캐꽃. 돌가마도, 그러니까 오랑캐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돌가마, 돌솥, 털메뚜리는 오랑캐 아니고 우리도 하지만 어쨌든 주로 그 사람들은 이제 털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데, 자, 근데 이름은 오랑캐꽃이라고 쳤습니다. 두 팔로 햇볕을 막아줄게. 그러니 내가 너를
두 팔로 햇볕을 막아주겠다. 그러니 울어보렴 목 놓아 울어나 보렴 오랑캐 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전 북녘 땅에서 지금 이제 유랑미를 하면서 제비꽃 오랑캐꽃을 봤어요. 보고서 그 꽃을 보고 노래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오랑캐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오랑캐꽃이야말로 조선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조선민족도 조선민족화 하지 않았나? 조선민족이라고 했으면 잡혀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서 45년 사이에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선 땅에 살면서는. 외국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조선 땅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상징적인 수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오랑캐꽃은 사실은 조선의 나라를 잃고 떠도는 슬픈 조선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쓰니까 잡혀 들어가지를 않고 그나마 그 시대에 그 작품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랑캐꽃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랑캐꽃은 그러한 여기 작품 제작이 1939년 인문평론이란 그 당시에 있는 잡지였어요. 우리에게 그 일제치하 마지막에 있었던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발표된 작품입니다.